자, 이번 과정은 그 MBB 과정이에요. 마스터 블랙벨트. 그야말로 이 식스 시그마 최고의 경지에 오르는. 그 블랙벨트도 사실은 그 단수가 있어요. 이 벨트라는 게 그 까만띠 아니 까만띠. 그래서 누가 블랙벨트 몇 단이냐고 물으면 블랙벨트 몇 단이세요? 우리 블랙벨트 인정은 받으셨어요? 예. 언제 받으셨어요? 1년 반. 그럼 지금 본인 몇 단이세요? 블랙벨트 3단? 제가 나름대로 정의를 했어요. 마스터 블랙벨트는 블랙벨트 몇 단 이상이어야 마스터 블랙벨트가 될까? 최소한 5단 이상 돼야 되겠다. 블랙벨트 5단 이상이 마스터 블랙벨트. 그래서 이번 교육을 이수하면 블랙벨트 5단이 되는 거예요. 겸 마스터 블랙벨트. 보통 블랙벨트가 아니고 마스터 블랙벨트. 엄청난 그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은 3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남자하고 여자. 아줌마 무슨 아줌마. 블랙벨트. 남자하고 여자 블랙벨트 이 3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블랙벨트 5단이면 엄청난 거죠. 완전히 세상과 뭔가 격리됐다고 해서 이 나쁜 뜻으로 단절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차별화 있죠? 우리 경영 전략. 우리 첫째가 strategic thinking. 전략적 사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차별화라는 의미는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죠. 일단 차별화라는 의미 속에서는 뭔가 우위에 섰다는 그런 강한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차별화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 스트래티직이라는 말이 경쟁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경쟁자가 없다면 스트래티직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겠어요? 그냥 혼자 사는데 뭔 전략을 뭐하러 세워요? 전략이란 말 자체가 경쟁에서 뭔가 이긴다. 경쟁에서 상대방을 능가한다. 상대방을 넘어뜨린다. 그 전략이란 말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이 전략 아닙니까? 기업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용어로 전략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경영 전략이 뭐도 있지. 경영 전략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시장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 이 경영 전략이죠. 또 식스 시그마 추진 전략은 또 뭐예요? 식스 시그마는 그 나름대로 의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에는 프로젝트가 있단 말이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무수히 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 이 식스 시그마 추진 전략. 그 다음에 이제 축구에도 전략이 있잖아요. 한국 축구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프랑스하고 1대1로 딱 비겼는데 프랑스가 결승에서 비겨서 승부차기 끝에 이탈리아한테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국, 프랑스, 이탈리아는 거의 대등한 수준이다 하는 얘기. 거의 지금 피파에서 새로 발표된 순위에 보니까 몇 등? 이상하더라고. 갑자기 50몇 등이 어떻게 돼버렸어. 저기 우리한테 지네들 걔네들 누구예요? 토고보다도 우리가 더 안 되더라고. 토고. 어떻게 갑자기 산정 방식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어쨌든 그건 그 사람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요. 여러 군데 이제 전략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블랙벨트가 가져야 될 진정한 사고 차별화가 뭐냐? 그게 바로 전략적 사고입니다. 전략적 사고. 꽃이 흔들린다. 그 말이 전략적 용어처럼 들리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명밖에 6명밖에 안 되니까 그냥 아주 괴롭겠지.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인생은 괴로운 거니까. 근데 그걸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기쁨으로.
어색함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친근감으로, 질문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대화로. 그래서 해석하는 그 방법에 따라서 이틀을 또 5일을 아주 그 기쁘고 의미 있게 해내는 방법이 있고 아주 피곤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우리끼리인데 뭐 지금 그 전략적 꽃이 흔들린다. 어떻게 전략적 말 같아요? 아니면 그냥 그 하나의 서정시 같습니까? 그렇죠. 내용을 조금 바꿔볼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는가? 이미 핀 꽃은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이 말은 좀 어떻습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흔들림에 대한 경쟁적인 그런 내용이. 뭔가 이 전략이란 그런 거예요. 뭔가 작가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야 돼. 메시지. 비가 온다. 그럼 뭐 어쨌단 말이야. 비가 오니까 뭐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빨래를 걷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면 비가 오니까 세차를 하지 말라는 말인가? 뭔가 우리가 무심코 던지는 말 속에 의미를 추출해내야 돼. 의미. 의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러잖아요. 그 시 들어봤어요? 네. 그 누가 쓴 시? 김진성 과장님. 김춘수인가? 김춘수. 정확치 않아요. 뭐 그렇다고 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서로 잊혀지지 않는 의미가 되고 싶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추출하지 못하면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서 항상 일을 하다 보면 일하는 수순은 항상 똑같아요.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환경 분석이라는 걸 하겠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 능력 분석을 하게 됩니다. 능력 분석. 이 환경 분석은 뭐예요? 이거는 외부로부터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제 정세, 유가, 환율, 그 다음에 세계 경제 성장률, 무역 장벽, 또 각종 규제, 국제 협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내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부 능력은 뭐예요? 우리 조직 전반에 우리 재무, 마케팅, 연구개발, 제조, 구매, 서비스, 물류, 각 기능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외부 환경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뭐예요?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도출되는 거예요. 여기서 도출되는 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 우리 내부 능력으로부터 도출되는 건 뭐예요? 강점과 약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략은 다분히 요 네 가지 카테고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이면서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것, 이거 갖다 우리가 뭐라 그래요? SO 전략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또 위협적이면서 우리가 약점으로 작용하는 걸 갖다 뭐라 그래요? 위협이 뭐예요? WT 전략이다 이렇게.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인데 우리가 약점이야. 이건 뭐예요? 약점. WO 전략. 이것도. 또 하나 이게 중복되는데 이건 뭐예요? SO, 이건 뭐 ST 전략이다. 그래서 이 그 전략적 카테고리가 크게 SO 전략, W, ST, WT.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러냐?
비로소 추출된 의미다. 그래서 의미 추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라는 게 전략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과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식스 시그마 추진 전략이다. 또는 마케팅 전략이다. 또는 조직 운영 전략이다. 또는 제품 개발 전략이다. 어떤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전개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읽어드려야 될 게 뭐냐? 비로소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꽃이 되었다. 그 꽃이 뭐냐? 꽃이. 그걸 잘못 추출해내면 회사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방향. 3,000%로 빠지는 거지. 제대로 정말 송곳 같은 날카로움으로 정확하게 도출을 해냈을 때 비로소 회사는 경영자가 의도하는 미래의 비전에 한 발짝 다가서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 그림이 뭐냐? 그 그림이 결국 경영의 피라미드. 이게 경영의 피라미드. 경영의 피라미드의 항상 정점에 뭐가 있냐? 비전이 있어요. 비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비전. 비전이 뭐라고 봅니까? 비전. 비전을 한번 그 정의를 한번 내려봐요. 미래를 제시한다고요. 미래를 제시하는 거의 뭐 천재적인 블랙벨트는 아주 정확한 그 답이었어요. 근데 좀 세부적으로 좀 리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비전에 대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우리 인식을 오늘 이 MBB 과정의 첫 단추를 열면서 완전히 뭔가 이 개념을 달리하는 쪽으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전 다음에 전략 목표가 있습니다. 전략 목표. 요 비전과 전략 목표가 연결되는 그런 그 하나의 그 연결고리가 비전의 큰 카테고리 속에 속해요, 사실은. 조금 잠시 뒤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 BSC 한 사람들,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한 사람들은 이걸 재무적 관점에서 또 고객의 관점에서 내부 프로세스적인 관점에서 또 학습 및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분해를 하고 균형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쨌든 뭐 요 네 가지 관점으로 그 균형을 이루던 또 나름대로 우리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전략적 가치로 분해를 해놓던 전략 목표가 두 번째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핵심 성공 요소가 나옵니다. 흔히 CSF, Critical Success Factor. CSF죠. 자, 요것도 뭐 몇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통상 BSC 한 기업에는 재무, 또 고객,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이와 같은 네 가지 시각으로 분해를 해 놓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예요? 그 다음에 KPI다.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입니다. Indicate. 이 Indicate라는 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기업의 내비게이트가 뭐냐? 바로 이거. 이게 기업의 내비게이트. 경영자가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이렇게 가듯이 또 항공기를 이렇게 운행해 가듯이 경영자도 회사를 이렇게 그 운전해 가는 거예요. 가다가 이게 기름이 얼마나 남았나? 그 우리 자원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내부의 그 엔진의 온도는 몇 도냐? RPM은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우리 그 주행 속도는 얼마고? 남은 거리는 얼마고?
요새는 또 내비게이터가 또 진짜 발전돼가지고 딱 지도가 딱 나오잖아요. 얼마가 목적지까지 얼마가 남았고 지금 이 정확한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탈했느냐, 이게 내비게이터라고 해요. 기업의 운전의 기준은 KPI다. 이걸 갖다가 식스 시그마 한 기업들은 뭐라고 불렀느냐? 빅 Y라고 불렀다. 빅 Y. 이 식스 시그마 이후에는 KPI라는 용어보다 빅 Y라는 용어로 더 많이 불려졌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빅 CTQ다. 빅 CTQ 이렇게 불렀다. 회사의 CTQ다. 회사 레벨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자, 이런 KPI를 충족하기 위한 종업원들의 행동 계획이 있어요. 요게 전통적인 그 경영 피라미드예요. 이 행동 계획이 식스 시그마 이후엔 뭘로 바뀌었어요? 이게 바로 프로젝트다. 프로젝트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얼마나 잘했나 못했나 테스트. 바하지, 바하. 음악의 어머님. 핸델. 핸델. 아. 그럼 품질의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품질의 아버지가 아마 대밍 박사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품질의 어머니 격인 사람이 주란 박사가 그래서 사람들이 한 큐 한다 그래요. 그냥 한 큐 한다는 게 옛날에 그 당구 좀 친다는 게 한 큐가 아니라 한 퀄리티 하는 사람은 한 큐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주란 박사가 막 대규모 세미나를 탁 가져가지고 딱 마지막에 누가 질문을 했어요. 막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작 기업 비전에 대한 그 방향성은 제시하지 않고 아주 굉장히 개념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9년이 떨치고 나서 질문을 딱 했어요. 박사님, 기업이 번영하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뭘 해야 된단 말입니까? 딱 물어봤죠. 주란 박사 가방 싸고 갈라다 말고 이렇게 갈라다가 잠깐 한 3초 동안 이렇게 생각하는 듯 하더니 프로젝트를 해야 됩니다. 너무나 심플한 말이었지. 근데 그 말이 너무나 간단 명료하고 진짜 기업이 번영하기 위한 하나의 단초를 얻으려고 했던 그 질문자의 의도에 비해서는 너무나 간결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짜증이 나가지고 아니 프로젝트 말고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딱 그랬단 말이에요. 약간 그 흥분된 목소리로.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주 더 짧고 간결한 목소리로 그냥 간단하게 일갈하고 그냥 가방 싸고 나갔어요. 뭐라 그랬냐? 없어 그랬단 말이에요. 없어. 그러니까 기업이 번영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이 프로젝트. 식스 시그마 이후에 프로젝트가 거의 이제 회사의 아주 보편적 그 행동 양식이 돼버렸어요. 옛날에 우리가 정의했던 프로젝트가 굉장히 그 규모 있고 광범위하고 또 크로스 펑셔널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프로젝트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과 하나의 패러다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한 패러다임이 식스 시그마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어떤 면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바뀐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분히 우리는 전략을 가진 마스터 블랙벨트 입장에서 보면 그 중에서 부정적인 시각을 이해하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다른 돌파구가 뭐냐? 그래서 보완 대책을 고민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긍정적인 것들은 개성 발전해야 되는. 근데 어쨌든 그 초기 의도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나쁘게 해석할 수 없는 절대 진리적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어떤 스코프는
비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전이라는 게 뭐고, 그 다음에 전략이라는 건 또 뭐냐? 그 다음에 이러한 전략으로부터 도출된 경영의 내비게이트. KPI는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출이 돼야 되는가?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활동은 KPI를 향상시키는 활동이에요. KPI가 향상되지 않은 식스시그마 활동은 그야말로 무용지물. 전체 종업원들의 진을 빼고 혁신을 일구어 나가는 사람들의 그런 의도가 전체 종업원들에 의해서 그 진정성이 읽혀지지 않는 거의 그 정치 혁신, 정치 블랙벨트. 막 그렇게 그 낙인 찍기는 그 이유가 기업의 KPI가 좋게 만드는 그런 활동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식스시그마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사장의 경영지표를 향상시키는 활동이다. 이게 다른 게 없어요. 도대체 식스시그마 왜 합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막 무지하게 고민해. 막. 그래서 나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내가 고민스러워. 그래서 한마디로 딱 말하고 싶어요. 사장의 경영지표를 향상시키는 활동. 그러니까 사장이 경영지표를 향상시키고 싶으면 식스시그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꼭 식스시그마로밖에 안 됩니까?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도요다는 식스시그마 한다고 말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미 도요다의 문화 속에 식스시그마가 이미 녹아져 있는 거예요. 거기가 식스시그마, 도요다는 어떤 사람 무식한 소리 하더라고. 도요다는 식스시그마 안 해도 잘하던데요? 이런 아주 무식한 발언을 해요. 그긴 이미 식스시그마가 체질화된 회사다. 꼭 식스시그마라는 레떼를 붙여야 식스시그마냐. 어쨌든 그 목적에 충실하고 기업의 선택과 집중을 발견해내고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그 길. 그게 식스시그마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꼭 그 식스시그마라는 레떼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의도에 충실한 활동을 해나가면 사장의 지표가 좋아집니다. 자, 오늘 이제 구성된 교재를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이란 과연 뭐냐? 뭘 가지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할 것인가? 과거에 우리가 가졌던 비전에 대한 그 관념과 또 새롭게 재구성해야 될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은 크게 두 가지로 분해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핵심 이념, 두 번째는 비전화된 미래. 핵심 이념은 발견 과정입니다. 이 음양의 이치에서 보면 음에 해당되는 음에. 그 다음에 비전화된 미래가 창조 과정입니다. 창조 과정. 양에 속하는 양.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것과 새롭게 창조해야 될 것이 구분되어지는 그런 사이. 그럼 발견 과정은 뭐냐? 이미 존재했던 거예요. 존재했던 거. 경영자가, 설립자가 이미 만들어 놓은 고정 사상이에요. 사상. 그 두 가지로 또 분해가 돼요. 첫 번째, 핵심 가치. 두 번째, 핵심 목적입니다. 핵심 가치는 공동의 믿음이에요. 믿음. 혹시 시대에 뒤떨어졌을지라도 교환할 수 없는 절대 가치입니다. 두 번째는 존재의 목적. 이 조직의 정신이죠. 한 50년 이상 변화할 수 없는 존재의 목적. 그 다음에 이제 비전화된 미래는 BHAG로 구분이 됩니다. Big, Hairy, Audacious Goals. 이게 이제 G 쪽으로 가서 바뀐 게 스트레치 골이라는 명칭이 바로 BHAG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생생한 묘사. 이거 한 3분 정도에 걸쳐서 딱 비전을 설명하면 종업원들이 딱 이해할 수 있어야지 뭐 어렵다 이렇게 되면 이게 비전이 잘못된 것이다. 자, 하나씩 보면 자, 여기서 핵심 가치라는 것은
조직의 본질적이면서도 지속적인 신조에 속합니다. 외부적 정당성이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논리에 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창업자의 내부 신념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기업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한 변화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의 질문에 부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100년 후에도 유효할 것이냐? 100년 후에도 유효할 거냐? 옛날에 그 공산주의 비전이 뭐예요? 다 같이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최고의 가치. 그게 공산주의야. 근데 100년 후에도 유효했느냐? 요새 와가지고 그 공산주의의 유효성이 스스로에 의해서 부정되고 있다. 그래서 소련, 고르바초프 이후의 페레스트로이카, 그 다음에 중국의 자본주의 도입, 이런 것으로 스스로의 비전을 스스로 부정하고, 그 부정하는 게 뭐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질문에 타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타당. 그 다음에는 경제 열의적 요소가 되더라도, 이 상대적 이런 그 핵심 가치 때문에 오히려 시대에 좀 뒤떨어질지라도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노드스트롬,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한 고객 서비스 개선, 이 100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 게 노드스트롬의 절대 가치예요. 필립 모리스의 선택의 자유에 대한 권리 인정, 이건 뭐 100년이 지나도 바꿀 수 없는 이 질문하고 한번 돌이켜보세요. 소니, 일본 문화와 국가 지위를,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의 번영을 위해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소니는. 월트 디즈니, 창의성, 꿈, 그리고 상상력. 그러니까 월트 디즈니 같은 데는 전혀 뭐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철도 사업을 한다든가, 통신 사업을 한다든가. 그게 무슨 상상력과 꿈, 뭐 억지로 그 주장을 하면 뭐 굳이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이 비전의 핵심 가치와 어긋난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목적. 이게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한 100년 정도 지속이 되고 영원히 추구하지만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결국은 끝없는 도전의 과제. 항상 신기루와 같은 거지. 막 쫓아가면 저만큼 멀어지고 또 쫓아가면 또 저만큼 멀어지는, 결코 가까이 다가서면 더 다가설수록 자꾸 더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3M의 미해결 문제의 혁신적 해결, 이 말을 봐봐. 무수히 많은 문제를 지금 이 시간에도 해결하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생긴다. 문제가 없어질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휴렛패커드의 인류의 진보와 복지를 위한 기술력 공헌. 이 기술의 진화를 이제 더 이상 이제 멈추자. 더 이상 발전할 기술이 없다. 이렇게 정의될 그런 순간이 살아가면서 있겠냐고요. 항상 끊임없이 개발해야 될 기술의 목표와 진화의 방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거죠. 맥킨지, 기업과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도움. 기업과 정부가 드디어 우리는 컨설팅이 필요 없다. 외부의 자문이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할 날이 있겠습니까? 월마트에 서민에게도 부자와 같은 제품 구입의 기회를 제공한다. 그 월마트의 다양성. 한국에 와서는 까르푸와 더불어 실패한 기록을 세웠죠.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한국. 세계적인 기업이 한국에 와서 완전히 그냥 근데 망하고 한 건 아니에요. 땅 장사하고 하지, 땅 장사. 유통업 해가지고 장사는 뭐 그다지 신통치 않았지만 부동산 재미는 좀 짭짤하게 보고 갔어요. 그 사람들이 안 된 게 농수산물. 다른 상공품은 잘 되는데 농수산물에 이 한국인의
그 신선한 재래시장과 같지는 않지만 이 빠른 스피드와 그 신선도, 그 순발력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된 거지. 이게 그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월터 디즈니, 사람을 행복하게 만듦. 사람이 행복에 무슨 뭐 중단이 있어요? 자기가 이 정도만 나는 완벽하다, 더 이상 나는 행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날이 있겠습니까? 자, 이 5가지 그 예를 들면 이게 핵심 목적이 어떤 모습이다 딱 나타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화된 미래, Envisioned Future,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BHAG, 이 크고 어렵고 대담한 목표, 크고 어렵고 대담한 목표, 구체적이고 정력적이며 초점이 분명한, 목적 있는 사람하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걸음걸이부터 틀려요. 이 목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사람이 빠르게 된다고, 막 빨리 길 가다가 보면 막 너리 막 볼 거 다 보고 이렇게 막. 목적 있는 사람은 이게 주변에 볼 틈이 없어. 그냥 앞만 보고 가죠. 그 다음에 4가지로 분류가 돼요. 표적. 이 첫 번째입니다. 월마트가 1990년도에 2000년까지 매출액 1250달러의 기업이 된다. 10년 전에 이미 앞으로 10년 후에 매출이 얼마가 될 것이다. 엄청난 비전이죠. 만약에 이러한 크고 어렵고 대담한 목표가 없었던들, 월마트가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겠는가? 목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동의 적, 나이키가 1960년도에 아디다스를 격파한다 이랬다. 그때 사람들이 웃었어. 나이키가 참나. 그래 알았다 귀엽다 이랬단 말이지. 근데 오늘날 마냥 그렇게 귀엽다고 말할 만큼 사람이 여유 있겠는가? 이러한 타겟에 대한, 공동의 적에 대한 이런 의지가 분명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나이키가 있었던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 1940년도에 역할 모델, 우리는 서부의 하버드 대학이 된다. 1940년대 하버드 대학이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넘버원일 때, 서부의 조그만 스탠퍼드라는 이름도 없는 그런 대학에서 우리는 서부에서는 지금 하버드가 누리고 있는 그런 지위의 대학을 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올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지만 요즘에 와가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혀 이 말에 대해서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일부분은 하버드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 다음에 내적 변환. GE의 잭 웰치 회장이 1980년도 GE 회장으로 등극하면서 우리는 대규모 기업의 강점과 소규모 기업의 날씬함과 민첩함이 겸비된 그런 회사로 거듭난다 이랬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내부적으로 변해 가야 될 하나의 상을 제시한, 이게 뭐냐? BHAG입니다. 4가지 모습으로 제시가 돼요. 보통 보면 첫 번째 이 표적과 공동의 적, 자, 이런 모습으로 많이 제시가 되는 그런 편이죠. 우리 회사는 어떠냐? 미켈란젤로 알아요? 미켈란젤로가 뭐라 그러냐면, 조각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돌 속에 이미 형상이 있었다. 나는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했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거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돌 속에 천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미켈란젤로는 그 돌 속에서 그걸 봤어요. 그리고 필요 없는 군사를 이렇게 딱 제거하니까 그게 조각이 됐다. 자기 자신의 조각에 대한 가장 아주 더 이상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절묘한 표현이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조각되지 않는 바위 덩어리가 전파되지 않는 비전이다. 그 뭔 소용이 있어? 바위 덩어리 하나 갖다 놓고 이 안에 비너스가 있어. 이러면 사람들이 그걸 뭐 읽어주겠어, 어쩌겠어요? 제거해서 천사가 보였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래서 비전은 창조 과정도 중요하지만 전파와 공유 과정은 더 중요해요. 전파와 공유. 이번에 가시면 전파와 공유 확실하게. 그 다음에 이제 BHAG. 이 헨리 포드가 그 미국 포드 자동차 만든 사람, 미국의 그 영화 그 석양의 무법자 있어요. 우리 심재광 차장님 석양의 무법자 봤어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거 딱 그 담배 딱 시가 그 딱 물고 그 긴 시가를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돌리나 몰라. 입속으로 들어갔다 그게 막 질병력 씻고 아주 그 시대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때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아주 많이 만들 것이다. 그래서 월급쟁이도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거리에 완전히 마차는 없어지고 자동차로 가득 차게 만들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슨 봉급쟁이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녀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래서 사람들이 드디어 헨리 포드가 맛이 갔구나. 그래 어떤 사람은 헨리 포드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맛을 봤다는 사람들. 진짜 맛이 갔나. 그럴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그렇지만 그런 미래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상을 제시. 요 모습을 보면 딱 보이잖아. 막 거리에 마차가 없어지고 차가 막 샥샥샥샥 좋긴 좋은데 그런 시절이 올까 이런. 그렇지만 당시 포드의 종업원들은 이러한 그 창업자의 비전화된 미래를 봤다. 요새는 완전히 미국 GM하고 포드가 맛이 가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있지만 한동안 세계의 절대 경쟁력을 가졌던 그들의 저력의 이면에는 이런 비전이 존재했던 거예요. 자, 이런 비전. 자, 여기로부터 이제 회사의 전략 목표. 여기서 전략 목표가 일부 BHAG라는 형태로 제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의 최상위 중장기 전략적 목표는 비전의 한 카테고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더 블랙다운 하면 이제 각 그 회사의 단기 목표 또 부문별 목표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경주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지는 이유가 뭐냐 도대체. 포엠의 관점에서 이게 뭔가 이 맨이 잘못한 거냐, 아니면 이 머티리얼이 문제냐, 아니면 머신이 문제냐, 메소드가 문제냐. 딱 분석을 하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여기 각각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메소드의 이 대진표가 이게 바이탈표로 나타났다. 대진표가 바이탈표. 그래서 임프루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선 전에는 그 왕이 말이 이게 상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하급이 있을 거라면 이 세 조가 있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월등한 게 상고, 딱 보면 이게 드러나는 모양이에요. 그때 개선 전에는 개선 전에는 대진표를 갖다가 상 나오면 이 상 내보내고, 중 나오면 중 내보내고, 하 나오면 하 내보냈다. 근데 이 분석을 딱 해서 아이디어 제너레이션을 해서 임프루브, 개선 대안을 딱 내놓은 게 뭐냐? 개선 후에는 상대방이 상 나올 때 하를 내보내라. 중 나오면 상을 내보내라. 하 나올 때 중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이건 fail, win 해가지고 2대1로 계속 이겼다. 그래서 본전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마지막 컨트롤 탁. 앞으로 이런 그 대진표의 전략에서 항상 지역적으로만 보지 말고, 지역적으로 보면 상대방이 센 게 나오면 우리도 센 게 나가야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맞춰야 되니까. 그렇지만 전체
3판 2성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보면 한 판을 확실하게 포기하고,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인 거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곳에 시장에서도 그래요. 기업이 안 되는 시장에 가가지고 막 해봐야 되겠어요? 블루오션이란 말도 거기서 나오죠. 진흙탕에는 고래가 살지 않는다며. 진흙탕은 푸른 바다에 산다. 깊고 푸른. 그럼 깊고 푸른 바다로 나가야지 장사가 되죠.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게 뭐냐? 이게 전략이다. 전략. 똑같은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기는 방법이 뭐냐? 이기는 방법을 여기서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략이에요. 우리도 이제 지금부터 이제 전략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전략은 크게 이제 키워드가 4개가 있어요. integrated, action, 그 다음에 sustainable, competitive. 이 4개의 키워드. 그래서 여기서 액션이라는 말이 뭐냐? 여기 액션. 그러니까 뭔가 형용사가 붙었죠. 요런 행동이다. 요런 일련의 행동이다. 일련의 인테그레이티드 된 행동이다. 이건 또 뭐예요? 이 sustainable. 이거 뭔가 경쟁 우위인데, 경쟁력인데 그냥 순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경쟁 우위가 유지되게 만드는 어떤 일련의 행동이다. 이게 전략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기 위한 방법.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면 될 걸 이렇게 막 길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제 행동이라니까 행동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 움직임만 보면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움직이는가 아니면 그냥 박지성이 딱 움직일 때 봐봐요. 지난번에 어디 하고 했는데 막 정광석화처럼 막 오른쪽으로 이렇게 막 돌아 들어가는 게 마치 표범이 완전히 먹이를 발견하고 완전히 그냥 막 돌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라. 그게 전략적인 행동이죠. 그런 전략적인 행동을 취했다는 것은 이미 상대방의 약점을 간파했다는 소리라. 우리의 강점, 자신의 강점. 그래서 행동이 중요하죠. 액션. 여기서 말하는 액션은 실행 지향이다. 그래서 구성원의 실제 행동과 연결된 구체적인 실체. 그러니까 행동의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전략이 있어도 행동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건 무용지물. 그럼 어떤 행동이냐? 인테그레이티드된 행동이다. 인테그레이티드라는 건 뭐냐? 그런 시책과 실행을 보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일관성 있게 설계된 것. 이게 랜덤하게 튀면 그거 말이 안 돼요. 그런 활동을 하는데 그 일관성과 안정성이 유지가 돼요. 기업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한번 딱 이긴 거. 이거 가지고는 박찬호가 어떨 땐 이거 어떻게 졌다 이거지. 근데 던지는 게 행동인데 이 직구를 던지고 싶어도 컨트롤이 안 되면 컨트롤만 잘 되면 그냥 상대방의 약점에 따라서 슬라이드 포커볼 다양하게 던질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전략적이라는 여기서 인테그레이티드 됐다는 말은 뭐냐? 딱 상대방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내가 던지고 싶은 구위가 이미 결정이 되고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막 상대에 따라서 우연히 삼진을 잡는 게 아니라 의도된 삼진을 잡는 것이다. 의도됐다는 건 뭐예요? 상대방이 쪽 좌타수니까 그 약점을 파고드는 몸쪽 깊은 쪽에서 낙착한 커브. 이거다. 그래서 그런 삼진을 낚아내는 게 그냥 우연히 그냥 대강 던지다 보니까 낚아내는 게 아니라 일련의 정립된 이미 분석적 사고에 의해서 보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미 딱 던질 때부터 쟤는 컷스윙 한다는 게 이미 확률적으로. 자,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쟁 지향이란 말이에요. competitive. 여기서 말하는 경쟁 지향이라는 것은 결국 상대가 있고 내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무엇이 강하고 약하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상대가 강한 곳에 가서 덤벼들면 그건 질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그 김도한이 일본 형사 그 종로 경찰서에 부임해온 그 유도 잘하는 그 친구하고 붙어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그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김도한이 이길 수가 없는 게임. 그래서 미리 그 밑에 누가 하나 보내가지고 그 약점을 파악해봐라 그랬단 말이야. 가서 어떤 막 그 약점을 파악해보니까 턱이 약한 거야, 턱이. 이렇게 턱이. 그래가지고 김도한이 막 일단 붙잡히면 죽는다. 걔는 강한 게 이제 유도 선수니까 잡으면 이건 김도한이 가는 거예요. 약점이 이제 일단 띄워놓고 딱 싸워야 되는데 어쨌든 기회를 봐서 턱 한 대 차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띄워놓고 이렇게 막 딱 싸다가 결국은 거의 이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면서 턱을 탁 차버렸죠. 저게 약점. 결국은 상대방을 알아요. 내 강점이 뭐고 상대방의 약점이야. 김도한의 강점은 발차기다. 마치 상대방의 그 얼굴을 차는 걸 보통 사람 손으로 뺨따기 치듯 했다. 이렇게 그 묘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발차기와 상대방의 그 약점과 그 전략적으로 그게 딱 맞았. 이 경쟁 지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쟁적 입장에서 내 강점으로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내야 돼요. 원리. 그 다음에 sustainable.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 유지가 돼야 되는데 박찬호가 이게 딱 그렇게 했는데 그게 유지가 안 돼. 자꾸 이제 이겼다가도 졌다가 자꾸 하는 게 유지가 안 돼서 그런 거야. 그 유지가 좀 돼야 되는데. 근데 누구든지 이걸 알아요. 아는데 이게 참 기업의 능력과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전략만 잘 세운다고 이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게 구현이 돼야 되는 거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구슬이라는 거지. 저런 네 가지 키워드를 머릿속에 딱 정립을 해 두시고 다음 장을 보도록 하십시오. 자, 여기서 실행지향에 관련되는 것은 목표입니다. 기업이 어떻게 변화해가고자 하느냐. 이 신일본제철 좀 오래되긴 했지만 1986년도에 매출 구조가 이와 같이 됐다. 그 다음에 1995년도에 매출 구조가 이와 같이 바뀌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목표 실현 방안이 구체화됐기 때문에 그룹 내의 시너지, 정보통신 부문 강화 이런 전략적 선택에 의해서 완전히 회사의 매출 구조를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회사의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실행지향이 아주 전형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정합성. 이 말은 조직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본 정식입니다. 자본은 합리적이고 자주적인 전략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충분한 활성화가 필요하다. 결국은 경영이란 자체가 자원의 배분 과정이에요. 어떤 배분 과정? 합리적 배분. 그 다음에 선택. 그 다음에 집중.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자기 정식의 속성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이면 꼭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처음에 소총수가 막 총을 쏘다가 자동화기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막 자동화기 막 가자. 근데 이게 막 중간에 엉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좀 하나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옆에. 그래서 그게 뭐예요? 조수가 있잖아요. 항상 붙잖아요. 조수가 붙어주니까 이게 편해. 그러니까 계속 쏘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잡아주고 쏘니까 누가 탄약을 좀 배달해줬으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또 배달할 사람 하나 딱 구해. 그 이제 배달이 딱 왔어. 배달이 이렇게 딱 오니까,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 또 밥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또 식사당번이 왔어, 또 식사당번이.
식사 당번이 오니까 전체 이제 막 복잡해지니까 이걸 관리해야 될 그런 그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전체 행정병이 또 왔어. 그러다 보면 막 결국은 총 쏘는 건 똑같아 옛날이랑. 그런데 총 쏘는 건 똑같은데 벌써 대여섯 사람이 이렇게 불어났다. 이게 뭐냐? 조직의 자기 정식의 아주 그 속성이에요. 사람들은 둘만 모이면 어떻게 키워볼까? 근데 그 다니면서 부서마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인원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물어보면 100개 물어봤는데 100군데 다 말하면 부족하대. 남는다는 데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이 부족하다는 그런 기근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겠어요? 진짜 부족할까? 심지어는 영업하고 마케팅 이쪽 분야에 옛날에 희성금속 막 다닐 때 그 CEO께서 영업 마케팅 쪽은 프로젝트가 없다는 거예요. 프로젝트 할 게 없대. 그래가지고 나보고 그 질문을 하시다고 CEO께서. 아니 그 부서는 영업 쪽은 기획 이쪽은 프로젝트가 없다는데 이게 뭐 도대체 식서씨가 막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사람을 줄이세요. 사람을 한 사람씩 빼서 딴 그 프로젝트 많다는 부서로 보내주세요. 그랬단 말이죠. 그래도 할 일이 없다면 어떻게 먹어요? 한 사람 더 빼서 또 주세요. 그렇게 빼다 보면 문제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그때 문제가 생겼을 때 프로젝트를 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프로젝트가 됩니다. 아주 무식한. 그러니까 현재 문제가 없다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원이 남는다. 두 번째는 목표가 약하다. 결국 문제라는 게 목표와 현실의 갭인데 지향하는 바와 우리가 똑같이 하루에 3끼를 먹어도 어떤 사람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똑같은 아파트 30평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문제라고 느끼고 어떤 사람은 만족한다고 느낀다. 결국은 문제는 이미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목표의 차이로 만들어 온 것이다. 그래서 요 정합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직이 정석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과 적절하게 자본을 그 재분배해야 되는 이런 그 경영자와의 선택과의 어떤 그 뭐겠어요? 타협 과정이다. 타협 과정.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방적으로 무시하면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읽어줄 건 읽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 눈에 똑같은 사람이 봐도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것도 있어. 어저께 영계 소문에 딱 그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뭐가 일어났느냐? 뭔 현상? 우리는 적이 보이는데 적군은 우리가 안 보여. 날이 막 그 저물 때 해가 서산 너머에 막 뉘엿뉘엿 질 무렵에 방향에 따라서 그런 현상이 30분 정도 유지가 된다. 그 사이를 타서 완전히 적의 핵심 전력의 30%를 갖다 무너뜨려 버렸잖아.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시각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경영자도 남들이 못 보는 그런 통찰력을 딱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자원의 할당을 그런 그 감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통찰력. 그 다음에 경쟁 우위를 갖는다는 것은 여기에 이 PC 시장에서 아주 전설적인 J3100의 차별화. 이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 도시바가 노트북이라는 명칭을 처음 사용했어요. 노트북이라는 게 이게 다른 도시바에서 만든 거예요. 원조가 좋아하죠. 우리는 원조 굉장히 좋아해요. 이동 가면 갈비집이 한 3, 4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전부 다 이름이 원조 이동갈비예요, 전부. 그게 부족해가지고 어떤 집은 진짜 원조. 오리지널 원조. 원조 앞에 또 수식어를 붙여놔. 그 다음에 또 어떤 집은 수식어 앞에 또 수식어를 붙여놔. 그러니까 뭐가 원조인지
옛날부터 거기에 그 히스토리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파악할 수가 없어요. 원조를 좋아하는 사람, 우리 사람에 필리면 진짜 원조인 셈이다. 진짜. 1988년 출신된 J3100 SS001 모델이 노트북 시장의 주도권을 잡았다. 1988년 출하 기준 1986년 10월 달에 발표된 6%를 차지해요. 이게 엄청난 거. 노트북이 전체 이 컴퓨터 시장에서 6%를 차지했던 것은 엄청난 거. 그럼 이 차별화 전략이 뭐냐? 당시 고가 오피스로 제공되었던 로터스 쓰신 분이 있어요. 추억의 요새는 이제 완전히 그 엑셀 오피스 프로그램에 완전히 이제 가려서 요새는 봤다는 사람도 없지만 과거에 로터스 1, 2, 3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프로그램. 아예 그냥 공짜로 끼워 넣어줬어요. 이런 전략적 선택. 그래서 경쟁 우위라는 것은 남들이 이 개념을 상상하지 않았을 때 노트북을 이게 항상 책상 위에서 이렇게 쓰는 거다. 이동의 개념을 도입했다. 이동. 거기다가 사람들이 선호하는 패키지를 갖다가 잔뜩 껴줬다. 지금에 와서 우리가 답을 보니까 이제 쉽다. 항상 답을 보면 쉬워요. 지금 이 순간이라면 어떻게 판단했겠는가? 이러면 또 어려워져. 전략이란 항상 그런 거예요. 누가 한 거 보면 굉장히 쉬워. 내가 하려고 그러면 어려워. 그게 문제죠. 카메라. 지속성이라는 말은 워드 프로세스. 제 동생이 저보다 4살 나이가 어린데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동생이 이제 고등학교 다니. 처음엔 뭐 타자기를 그래 좋아하더라고. 타자. 그러더니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스. 그 당시에 한 60만 원 정도 갔던 것 같아. 그 당시 60만 원 무지하게 비쌌던 거. 지금 내가 대학 다닌 게 20년 전인데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25년. 25년 전에 60만 원이 이게 큰 돈이에요. 대학교 등록금이 60만 원. 한 학기 등록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한 등록금이 53만 원인가 60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때 한 학기 등록금 값이 워드 프로세싱. 이놈 자식은 맨날 워드 프로세싱 가지고 계획 짜는 걸로 다 세월을 다 허비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계획 짜고 3일 있다가 그 계획대로 안 지키니까 또 어떻게 계획을 또 업데이트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계획표 위에 계획표 붙이는 게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워드 프로세스가 순식간에 꼬꾸라졌다. 가격 바로 카메라 한창 좋았다가 요새 디지털이 나온 완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지속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읽어드려요. PDP. 지금 삼성 SDI가 주식값이 지금 3분의 1로 떨어졌다. 왜 그러냐? 첫째, 그들의 야심작 PDP. PDP가 지금 PDP 자체 원가 경쟁력, 원가 싸움도 힘든데 지금 LCD하고 경쟁을 해야 돼. LCD하고 경쟁했을 때 여러 가지로 치명적인 게 많아요. 지금 이제 퀄리티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뭐 해상도 뭐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역시 LCD의 이 해상도를 그대로 따라오기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가격 거의 다 따라왔다. 가격 거의 비슷해졌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PDP가 가지고 있는 단점. 열이 많이 나고 뒤에 뭐 이런 그 가격이 막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면 툭. 이렇게. 그 다음에 축전지, 전지사업, 2차 전지. 이게 또 돈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지금 많이 거꾸로지고 있대요. 지속성의 의미. 그래서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포트폴리오, 경영자 선택인데 굉장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이 시장 환경에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대응할 것인가. 굉장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진짜 중요한 과제.
율촌화학의 엄지혁 과장님, 우리 플라스틱은 앞으로 10년 동안 끄떡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뭔가 앞으로 20년 후에 본인이 CEO가 될 걸 가정하고 포트폴리오 전략을 잘 짜야 돼. 포트폴리오. 뭐가 그 시대에 유효할 거냐. 전략 수립 과정. 팩타 수집 기존 분석.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체 수립 과정이 8단계로 되어 있는데 상황과 문제의 구조적 이해.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요 단계가 무엇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슈의 정제화 또는 체계화. 여기서 하나의 이슈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가설 중심적으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나가야 됩니다. 가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정보 수집과 전략적 분석에 따른 과제의 명확화예요. 정보의 분석과 전략적 분석에 의한 과제의 명확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다면 팩타 베이스다. 팩타 베이스. 팩타 베이스.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또 어떤 시장 환경을 읽어드릴 때 매우 추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실제 조사해보지 않고 그냥 말로써 책상머리에서 절대 그렇게 해가지고는 남들이 볼 수 없는 통찰력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실제 현장에 나가서 봐야 돼. 자기 눈으로 보고 조사하고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많은 관찰이 필요하다. 심재광 차장님은 전공이 뭡니까? 농업경제. 농업경제. 염상섭 씨 아세요? 표본실에 챙겨. 그렇지. 염상섭 씨가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썼다. 표본실에 청개구리를 쓰면서 어떻게 썼느냐? 그 털보 선생이잖아. 생물 선생. 털보 선생이 학생들이 쭉 늘어져 있는 데서 개구리의 배를 갈라서 개구리 창자를 마치 어린아기, 잠자는 아기 잠재우듯 하나씩 수술대 위에 누이고 있었다. 근데 어떤 창자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개구리 창자를 자는 아이 누이듯이 누이고 있었다. 그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딱 표현, 느낌이 오잖아요. 딱 그 실험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겠구나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대서특필됐어요. 그 발표하고 나서 리얼리티 짱이다. 리얼리티, 사실감. 소설의 굉장히 중요한 생명은 사실감입니다. 사실감. 토스토에프스키가 영화 백치에서 정갈을 묘사했는데 그 묘사된 대로 그렸더니 정갈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작가적인 관찰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해부하는 간격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더운 김이 뭐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설의 장을 열었다. 막 그 칭찬이 막 이어졌어. 그러다 하루 만에 꼬꾸라졌잖아요. 염상섭 씨는 그만 붓대를 꺾어라. 또 하나의 비평이 날카롭게 나오고. 이어령 씨가 딱. 개구리는 냉혈 동물이다. 그래서 언제나 주변과 온도가 똑같다. 그래서 정말 당신이 해부한 개구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개구리와 종을 달리하는 개구리인지는 모르나 개구리의 창자에서 김이 날 수가 없다. 더운 김이 모락모락 날 수가 없다. 당신은 개구리를 해부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아마 당신은 촌에서 돼지 잡는 광경을 목격한 듯하다. 이렇게. 차라리 그냥 개구리의 배꼽을 묘사하는 편이 훨씬 낫겠다. 이렇게 썼다.
그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뭔 이야기 하려고. 탁상공론이다. 어떻게 보면 이 분석의 결과가 굉장히 예리하고 언뜻 보기에는 본질을 꿰뚫는 굉장히 냉엄한 분석 결과 같지만 조금 더 냉철하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 허구에 가득 찬 이런 분석 결과를 내놓고 있다. 그런 거 많아요. 우리 실제 회사에서 막 아닌 것 같아도 그런 현상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뭐냐? 탁상공론이다. 팩타 베이스가 아니라 픽션 베이스다. 그거는. 어떻게 환경 분석을 하면서 전략 수립을 하면서 픽션 베이스 말이 안 되는 얘기. 팩타 베이스. 거기에 비해서 이효석 씨 아세요? 우리 엄주엽 과장님. 이효석. 뭐 썼어? 이효석. 메밀꽃 필모래 썼잖아요. 아, 공부 못했네. 이효석 메밀꽃 필모렵에 본 거 봉평에 봉평 가면 봉평 가보셨어요? 아니. 난 가봤어요. 봉평 가면 이효석 생가가 있어요. 거기 쭉 내려오다 보면 물레방앗간이 있거든. 물레방앗간. 성서방 때 그 물레방앗간 그 뒤에 보인다. 그 물레방앗간 뒤에 보면 그 메밀꽃이 쫙 펴 있어요. 그래서 이효석이 그 메밀꽃을 핀 광경을 뭐라고 묘사했느냐? 달밤에 어찌나 메밀밭이 눈이 부신지 마치 소금을 뿌려놓은 듯하다 이렇게 묘사했단 말이에요. 그거 봤어요? 예? 소금을 뿌려놓은 듯하다 봤냐? 예, 이건 그렇지, 읽었죠. 소금 읽었죠. 그 소금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말로 그렇게 적합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효석의 그런 날카로운 그 관찰력, 또 본인의 그런 시야, 그건 뭐냐면 달빛에 빛나는 메밀꽃의 광경을 묘사하기 위해서 수십 번도 더 그걸 본 거예요. 가서 도대체 이 광경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수십 번 보고 머릿속에 뇌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 야, 소금을 뿌려. 그래서 그게 뭐냐? 그건 팩타 베이스다. 실제 있는 메밀꽃에 눈부신 그런 달빛에 빛나는 그런 광경보다도 훨씬 더 리얼리티하게 묘사했다. 그럼 우리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과연 팩타 베이스와 픽션 베이스의 차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관찰에 있다. 직접 자기 자신이 상황과 문제의 구조적 이해를 위해서 확인하는 것.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모아야지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오류가 있다. 그냥 개구리 창자에서 더운 김이 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감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허구가 있다는 걸 정말 예리한 그런 비평가적인 잣대가 아니면 누가 그걸 발견을 하겠어? 난 그렇게 쓴 사람도 참 그렇지만 그걸 발견한 사람이 더 대단한 것 같아. 김병수 과장님, 김형수 과장님. 예. 형수님 계세요? 예. 그 형수님한테 뭐라고 그래? 형수님이래요? 예. 형수가 형수님이라고 그러니까 형수가 웃긴다. 김형수 과장께서는 그런 분석 같은 거 많이 해요? 환경 분석, 팩타 베이스. 환경 분석은 안 하지만 데이터 분석은. 그렇지, 사실 중심. 현장에, 책상 위에서 하지 말고 현장에 가가지고 현장을 직접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설 중심적 분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설. 그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하고 전략 대안의 도출 및 평가. 이건 뭐냐? 추론적 사고예요. 추론적 사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 전략이 실제 유효한 결과를 도출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해야 돼요. 확신. 이순신 장군이 23번 싸워서 23번 이겼어요. 확률로 보면 10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시그마 수준으로 1000만 분의 1이면 얼마 될 것 같아요? 성철사의 최우영과 차전.
1000만 분의 1이면 몇 시간 맞습니까? 3.4 ppm이 6시간만하면 1000만 분의 1은. 6.7시간만. 6.7시간만. 그렇지, 1000만 분의 1. 6.7시간. 로또 복권의 확률, 당첨될 확률이 6.6시간만거든. 800만 분의 1이에요. 800만. 그래서 정말 개연성이 있는 유효한 전략으로서의 그 가치가 입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합성이 체크돼서 액션 플랜, 모니터링 플랜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사실 중심적으로 현재 상황을 인식한다. 요 인식이 나머지 단추의 첫 단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긋나면 이 뒤에 건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제일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건 요 과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제일 요 과정을 굉장히 제일 등한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관역을 빗나간 화살과 같다.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마켓 쉐어가 하락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분석자의 시각에 따라서 전략의 방향성이 달라져. 그럼 마켓 쉐어가 왜 떨어지고 있냐? 그러면 뭐 잘못 분석하면 안 지, 그 활동력이 부족하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제품의 매력이 없다든가 막 이런 쪽으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그 교육을 하고 어떻게 판매하면 판매 벤치마크를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품이 매력적이지 못하다. 그럼 이거죠. 가격이 비싸다. 영업사원 노력 부족이다. 어쩐다. 이게 하나의 전략적 방향성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근데, 깊이 파고들어야 돼. 깊이 파고든다는 건 뭐든, 쉐어가 내려가고 있다. 청별 분석을, 지방에서 내려가고 있다. 우리가 분리해서 보지 않으면 절대로 사태가 보이질 않아요. 일단, 전략가의 관점은 분리해서 본다. 분리해서. 그 다음에는 당사의 판매력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 지방의 판매력을 보강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우수한 영업사원들은 지방에 내려가길 기피한다. 도시에 살고 싶다. 옛날에 누가 부르는 강촌에 살고 싶어라는 그런 노래도 있었는데 요새 그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누가 강촌에 살고 싶어. 강촌에 가면, 촌에 가면 젊은 사람이 없어. 우리 고향에 가도 가망리 428번지가 우리 고향인데 거기 가도 제일 젊은 사람이 62세. 62세 된 사람이 동네에서 물심부름하고 전부 담배 지불하고. 어디 경로당이 못 껴. 62세면 애들이 무슨 거기서 담배도 마음대로 못 피는 돌아서가지고. 촌에 그런 상황이 촌에 지금.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전략적 방향은 시골에 지방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수한 영업사원을 지방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와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여기에 딱 전략이 귀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피상적으로 보는 관점과 뭔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보는 관점 사이에 이만큼 갭이 있다. 우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느냐. 맨날 전략적 말은 하지만 진짜 전략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가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전략적이란 말은 이런 랜덤한 활동이 아니에요.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럭비공 티도 타는 거. 전략적이란 말은 대단히 구조화된, 그래서 대단히 시스테매틱한 그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시스테매틱하다는 말은 빠지지가 않는, 누락되지 않는다는 얘기.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했다는 얘기. 물이 새지 않는다는 얘기. 새는 족대로 고기를 잡아봐요. 고기가 잡히나.
한 군데라도 거기 막 구멍을 뚫어놓고 고기를 잡아봐요. 덜면 빠져나가고, 덜면 빠져나가고. 구멍이라는 그런 게. 구멍이 그 중간에 작은 게 있다는 게, 뭐 거기만 그럴 줄 알지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구조화된 모델. 요건 식스 시그마의 사상과도 일치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구조화된 프레임워크의 두 가지 핵심 원칙. MEC와 LISS. 자, 이게 Mutual Exclusive. 서로 배타적이면서도 Collectively Exhaustive. 이거 뭐예요? 서로 합치면 완벽하게 하나로 용해되는 것. 이런 구조다. 서로 중복되지 않죠. 합치면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물샐 틈 없는.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초점을 분명히 하는 거. 어떤 과제를 이 널려있는 곳에서 찾아내야 되는가. Independent Spanning Set Type. 그래서 MEC는 누락됨이 없는데 초점이 있고 LISS는 중요 과제의 명확화가 특징이다. 이 두 가지 원칙하에서 핵심 이슈를 끄집어내야 돼. 염상섭이처럼 그 중에서 딱 그 창자를 딱 이렇게 어린 자는아기 누이듯이 이렇게 끌어내야 되는데 거기서 핵심을 끌어내야 된다. 핵심. 그래서 프레임워크의 실제. 우리가 흔히 그 프레임워크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많이 등장을 시켜요. 7S, 그 다음에 4C, 그 다음에 BPM. BPM은 뭐예요? Business Product Portfolio Management. 자사를 중심으로 해서 고객, 경쟁자, 유통, 채널.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 그 다음에 비즈니스 시스템. 전체 그 연구 개발서부터 서비스까지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상의 이 문제점을 명확하게 도출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BPM, PPM 요런 그 모양이고요. 그 다음에 7S. 이건 조직 체계, 진단. 우리 그 내부의 능력 분석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카테고리입니다. 어쨌든 이런 카테고리에 의해서 뭔가 누락됨이 없고 또 편중됨이 없는 그런 균형적인 그 이슈를 도출을 해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문제 해결 스텝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구조적인 이해. 일단 팩타 베이스죠. 사실을 관찰하고 사실을 그룹핑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중요한 이슈를 도출을 해내고 문제에 대한 가설을 설정하고 검증하는 것. 그 다음에 전략의 통합인데 논리적 적합성의 체크. 그 다음에 통합해 가는 거지.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약한 부분을 어떻게 강화시킬 거냐. 그 다음에 우리 강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현시킬 거냐가 전략의 초점이 돼요. 갑자기 없는 자원에서 엄청난 자원만을 요구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능력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오늘 아까 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사고. 여기서 지식이란 말이 나오니 지혜라는 그 말이 나와요. 자, 여기서 20년, 30년 된 베테랑 팀. 이거 갖다가 우리가 한두 달 만에 습득하는 게 가능하냐? 우리가 지금 뭔가 전략적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요구하고 있는 건 아니냐? 그 다음, 같은 정도의 지식을 체득했다고 해도 충분히 고객한테 어필할 수 있는 수준이 똑같은가? 고객의 평가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다음에 3년 이내에 동업계를 담당하는 것이 가능한가? 타업계의 스터디에 사용될 지식은 어느 정도인가? 자, 우리가 이런 카테고리를 봤을 때 한계 상황을 충분히 인식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역량과 갭, 그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도움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독자적으로 어떤 전략 위반이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상당한 그 리스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영향을 차입하게 됩니다.
그런 차입할 영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컨설턴트의 그런 영향을 제일 필요로 해요. 그래서 기업이 컨설팅을 받게 돼요. 삼성이 제일 많이 받죠. 삼성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대한민국에서 컨설팅은 제일 많이 받는 데가 삼성이에요. 삼성. 우리 회사에서도 지금 전체 그 컨설팅의 50% 이상이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코닝, 정밀유리, 제일모직 이런 회사가 전부 컨설팅 회사예요. 그들은 이제 알아요. 그걸. 아, 우리가 강한 거. 그 다음에 외부에서 차입해야 될 영향이 뭔가. 그래서 전략적 사고. 전략적 사고는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수행하기 어렵다. 이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흔히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전략개발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1%라도 통찰력의 번떡이면 절대 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전략은 금세 분해되고 하나의 나열된 수순에 불과하다. 그러나 통찰력을 훌륭하게 전략에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방법론과 두뇌의 훈련과 평범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그 중요한 거예요. 전략적 사고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그 속에서 우연히 줍는 조약돌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식이 적정해야 돼요. 지식이 막 시간에 따라서 정보 수집량이 이렇게 막 늘어나서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절대 활용할 수 없으면 그 지식에. 우리 요새 막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병적으로 얻는 사람이 있어요. 노트북에 보면 없는 정보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떠다니는 정보는 전부 다 자기 노트북에 다 담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작 필요할 때는 남한테 물어봐요. 사실은 자기 노트북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떻게 찾지를 못해요. 그 지식도 카테고리화해서 구조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언제 어디서 이렇게 충분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과잉 지식에 대한 역효과예요. 20%의 지식만 있으면 나머지가 해결하다. 그 다음에 이제 4개의 브레인 파이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축이 통합력과 분석력, 그 다음에 논리력, 창조력, 요 4개의 밸런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력이 결여되면, 분석력이 결여되면, 논리력이 결여되면, 창조력이 결여되면, 요 갖가지 나온 세부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알면서도 실제 행동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팀에는 분명히 통합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분석력을 갖춘 사람도 있어야 돼요. 논리력을 갖춘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반짝반짝 튀는, 그래서 평소에는 굉장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구박을 많이 받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두루 모여서 전략을 입안을 해나가야 됩니다. 보통 혼자 하는 일들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돼 있어요. 왜냐? 사람은 능력을 다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요새 고등학교 여학생들 반에서 제일 재수없는 애가 키 크고 얼굴이 이쁜 애라네. 키 크고 얼굴이 이쁘면 제일 재수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재수없는 애가 그러기에다 공부도 잘해. 이러면 완전히 딴 애들이 완전히 거기에다 완전히 맛이 가는 마지막 하나가 뭐냐? 거기에다 춤도 잘 추면 이제 완전히 끝나. 그러니까 키 크고 이쁜 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춤도 잘 춰. 그럼 진짜 재수없다. 그게 말로는 재수없다 그러지만 진짜 부러움의 대상이라니. 꿈의 역량. 요 4가지가 두루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이 겸비할 수 없는 것을 조직적 백업, 즉 팀이라는 형태로 이걸 보강해 나가야 돼요. 요게 언밸런스 될 때, 통합력과 분석력이
언밸런스 될 때는 그냥 전부 다 평론가가 돼버려요. 평론가는 필요 없어요. 회사에는. 회사에 필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균형을 유지하고 비전, 타겟에 딱 맞는 그런 얼라이먼트가 필요하고 팩토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파악해서 실행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시키고 중요 포인트에서는 다시 아이디어가 확장되는, 이게 기업에서 필요한 그 역량이에요. 그 다음에 밸런스가 논리력과 상상력. 밸런스가 맞을 때, 맞지 않을 때는 지나치게 엄밀하거나 지나치게 내용을 도출하는 그 발상의 범위가 편협돼 있어요. 밸런스가 맞을 때는 로직에 의한 상식의 도전, 딱 하나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아이디어가,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갖다 체계적으로 정돈해서 여러 가지 기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제약을 갖다가 돌파해 나가는, 자, 그런 구조로 새롭게 재정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킬 개발의 확보 방안은 이런 밸런스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스킬을 향상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는 뭔가 이 그 회전을 그려요. 이런 회전은 어떤 상황에서 가능하냐? 팀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이런 역량과 스킬 개발이 가능합니다. 안 해보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 할 때는 누구나 다 서툴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전략 입안을 하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마치 밥을 먹는 것처럼 아주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수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 개발의 촉진 방법. 이게 이제 분석력 개선의 수순입니다. 일단은 분석의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의미는 맞지만 애매한 것, 이거 분석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유형들이 나와 있죠. 단순히 그냥 있는 현상을 제시하는 것. 비가 온다. 아니면 날씨가 흐리다. 매출이 얼마다. 이런. 그 다음에 기본 룰의 습득. 표현 방법이 올바라야 되고요. 논리적인 배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가설 검증을 위한 분석 연구. 결국은 우리가 실정적으로 무엇인가 입증을 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유효성이 담보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반복 연습. 어쨌든 이런 그 일련의 그런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분석가가 되는 겁니다. 분석가가 단순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스시그마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면 분석가가 돼요. 왜냐하면 이런 수순으로 계속 일을 하게 되니까. 식스시그마 프로젝트의 수순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 다음에 전략 기반에는 두 가지 타입의 통합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단편 정보의 통합, 두 번째는 개별 요소, 메시지의 통합에 의한 전체 메시지의 추출.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전체 구성의 실현. 이게 뭔가 이 꿰는 기술, 꿰는. 뭔가 이 그 말은 잘하는데 보면 써라 그러면 못 쓰는 사람이 있어. 말은 잘하는데 보고서를 못 써요. 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런 두 가지 능력이 두루 갖춰져야 전략 이방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디어도 있지만 아이디어를 페이퍼로서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하는 얘기죠. 스킬 개발의 촉진 방법. 이 창조력이 이 선천적인 요소가 매우 강해요. 그래서 다소의 연구를 통해서 누구보다도 창조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한계는 항상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학교 와서 학부모의 열이면 아홉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애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공부를 안 해니까.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 실제 검증을 해보면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없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하면 중간은 간다. 머리도 나쁜데 공부도 안 하기 때문에 최하위다.
이게 굉장히 이 중요해요. 상황을 정확히 인식해야 돼. 머리 나쁘면 나쁜 걸 인식을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항상 이 머리 나쁜 건 유전적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머리 나쁘면 혹시 자기가 머리 나쁜 게 들킬 것 같을까봐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 자기 위안이지, 자기 위안. 그래서 위안을 얻을지는 모르지만 자식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기회를 상실한다. 뭐가 더 중요한가? 리소스풀화. 창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 대한 그 데이터가 많아야 돼. 자료가 많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단숨에 생각하지 못하지만 누가 실마리를 제공해주면 거기에 딱 이 편성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짜내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보면 누가 말하면 막 그냥 갑자기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뭔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던 이야기죠. 그 다음에는 폭넓은 체험. 관찰하고 듣고 접촉 느끼는. 다음은 사고의 훈련, 생각하는 방식. 이게 프로세스 사고, 그래서 컨셉추얼, 블록버스팅. 사고의 벽을 무너뜨려라. 사고의 벽을 무너뜨리라. 블럭을 무너뜨리라.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러느냐? 이 why와 how라는 이런 질문. 이 사람들이 이제 질문이 없어졌어요. 질문 우리 생각해봐요.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손잡고 다닐 때 막 가다 보면 1시간 내내 질문 조잘조잘. 우리 집에 그 외사촌 조카가 와 있는데 요만 옆에 있으면 아주 귀찮아 죽겠어. 아주 TV 보면서. 왜 내가 외삼촌 되니까. 외삼촌 고모부. 고모부 그 TV에 뭐가 나오면 고릴라는 원숭이하고 틀려? 뭐 저거는 그러니까 보는 것마다 질문이 보는 것마다. 근데 조금 커봐요. 옆에 그 할머니가 질문하는 거 봤어요? 할머니 또 나이 들면 또 애가 된다 그러지 약간 질문이 있을지 몰라. 근데 보통 한 40대, 50대 되면 절대 질문 안 해. how건 why건 안 해. 이미 궁금한 게 없다 소리예요. 열정이 없다 소리예요. 그 다음에 환경 연구. 그래서 어쨌든 타인보다 창조적이지 않으면 타인보다는 앞서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엔 논리력은 기본적인 도구를 마스터하는 것에 의해서 비약적으로 향상된다. 기본적인 도구 뭐예요? 아까 MEC 이야기했죠. 남녀가 합해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C 분석, 비즈니스 시스템, 로직 트리, 이슈와 이슈 어널리시스. 자, 이런 것들은 논리력을 키우기도 하거니와 또 누락됨이 없는 뭔가 빠트러질 않은 하나의 체크리스트 역할을 한다.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서없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인다. 그 논리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항상 그건 3가지 면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어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지만 또 일에 효율적으로 보면 또 그렇고 또 그 일의 어떤 성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래서 딱 두루 사람의 문제와 성과의 문제를 두루 균형 있게 사고한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중구난방으로 막 이야기한다. 랜덤하게. 그게 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이런 툴에 대해서는 각각 설명하려고 들면 그야말로 블랙벨트 과정 플러스 MBB 과정 20일을 따로 다 공부해도 부족하고요. 일단은 여기 마스터 블랙벨트들의 그 과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툴들은 블랙벨트 과정에서 대부분 소화를 했을 것으로 보고 또 그 속에서 그 소화할 수 없었던 그 어떤 전략적인 그런 툴 위주로 구성을 했고 또 전체 그 디자인 컨셉이 전체 그 마스터 블랙벨트는 전략가라는 관점에서 즉 경영자의 관점에서
프로젝트를 본다. 이런 사고로 개발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그 사고의 틀을 전환시켜 주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